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발생한 건데요. 특히 이번 확진자의 경우는 클럽에 방문해서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 추가돼 모두 1,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1명은 지역 발생 환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제 오전 지역사회 감염 환자인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진행되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는 이 추가 접촉자 1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86명 늘어 모두 9,4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율은 87%를 넘어섰습니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135명으로 하루 전보다 83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56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내 감염 환자가 다시 발생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확진자가 다중이용업소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지역 감염 사례, 이 확진자 A씨는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한 데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친구들과 함께 춘천과 홍천 등을 여행했고 또 여행에서 돌아온 1일과 2일 새벽 서울에 있는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등 5곳의 유흥시설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의 식당, 수원에 있는 이비인후과 등 모두 6개 지역을 방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7명과 직접 접촉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5곳을 합하면 모두 2천여 명의 손님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 추가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태원의 클럽은 입장객들의 발열 체크는 물론 해외 방문 이력을 기록하고 재입장할 경우 손 소독을 필수적으로 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클럽이나 술집 같은 유흥시설은 특성상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하에 있고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밀폐 공간인데다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머무는 구조여서 접촉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자가 1명이 나오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옮기는 슈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강력한 전파력을 갖기 때문에 밀집된 공간에선 지난번에 대구 신천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왜 더욱더 가슴을 졸였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그 이전에 확진자가 나왔던 곳들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던 유흥시설은 부산 클럽 한 곳과 또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시설, 경기 평택 미군부대 인근의 와인바 등입니다. 이 가운데 와인바에선 업주를 중심으로 40여 명이 넘는 연쇄 감염이 이뤄졌고요. 부산의 클럽과 강남의 유흥업소에선 다행히 집단 감염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칫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의 클럽에는 감염자가 다녀간 날 48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고 강남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이 확진돼 10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는데요. 이 유흥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을 증폭시키는 클러스터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운영 지침에 환기하기, 거리 두기 등 꼭 준수해야 할 방역 지침을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관련 현장에 맞는 세밀한 대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자가 다녀간 클럽에는 그 성소수자 클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편견을 가졌다가는 역학조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A씨가 방문한 클럽은 많은 성소수자들이 찾는 곳인 만큼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게 이제 자동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A씨가 방문한 클럽을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장소라고 부각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각종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혐오를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건 질병을 음지화할 뿐 예방과 방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언론의 감염병 보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서효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에어컨 사용 논란이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발표했죠. 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에어컨 가동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교내에서 에어컨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의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교육부가 발표했는데요. 당초 교육당국은 공기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에어컨 가동 금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에어컨 가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교실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수정 보완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또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관리 상태를 학교에 제출을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앞으로 학생들은 본인 학년의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13일 등교 예정인 고3 학생들은 어제부터 이제 제출을 시작한 건데요. 등교 수업이 시작돼도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건강 관리 상태를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을 보면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지, 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이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 있다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학교에 가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발열 검사에서 추후에 발열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인근의 선별진료소로 이동해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던 학생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귀가시킵니다. 이후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소독과 밀접 접촉자 분류, 또 원격 수업 전환 등 추가 조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출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논란이 됐었던 등교 선택권은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어제 함께 발표된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 기간인 경우 등교 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서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 처리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 기간 중에 수업과 평가 방식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수업은 가급적 이론과 개별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만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일정 조정이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네. 당초 교육부가 수정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가 1학년 때부터 대입에 직결되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학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교육부는 학생 개인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교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의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결, 수업, 또 평가에 대한 교육부 지침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 잔기침 증상이 원래 있거나 또 열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가 아니냐 이런 놀림을 친구들로부터 받거나 또 따돌림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특히 소아천식을 앓은 적이 있거나 기관지가 원래부터 약했던 학생들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해받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심리적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방역은요, 장기화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특정 집단 혐오를 완화하는 조처를 말합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출결 수업 평가에 대한 지침과 함께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심리적 방역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리 방역,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또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지원책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책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숙희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지만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약 93만 명에게 석 달 동안 월 50만 원씩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과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9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등 크게 3개 영역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경기 부양성 뉴딜은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반면 이번 정책은 코로나19에 따라 변한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 발맞추면서 산업 성장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비대면화와 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제 구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프리랜서와 같은 그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책들 짚어드린 보도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이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이제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생계 수급 가구를 비롯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용 체크카드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선불카드 또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려면 일주일 더 기다려서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로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지원 신청금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 처리되고요. 이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서효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들 모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며칠째 잠잠하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특히 이번 확진자의 경우는 여러 클럽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유흥시설 이용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도 어떤 우려의 말씀과 당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이게 실제 연휴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아주 최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4월 12일에 부활절 벚꽃놀이 또는 15일에 총선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또 우리가 이 상황은 잘 제압이 돼서 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휴 기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 방역이라는 의미도 5월 6일이 아니라 좀 한 주 정도 기다렸다가 추세를 보고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거 이 한 명이라도 빨리 잘 잡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아마 잘 정리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가 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기자님은요? 네, 이게 두 가지 점을 좀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계속해서 적은 숫자지만은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인에서도 사실은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실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비교적 좋은 방역 성적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은 이게 종식 국면이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정치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처럼. 이미 유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포스트 코로나를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이게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종식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게 이제 이번 연휴 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제 이동 그리고 접촉 횟수로 나타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재유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당국도 좀 더 이 경각심의 수위를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환자의 경우에는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동선이라던가 접촉자 수에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느슨해진 그런 상태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클럽 같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생활방역
초방역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앞으로 또 이용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에 맞는 방역 지침이 새롭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기를 해보면 그 일본의 초기 유행을 견인했던 곳도 그 도쿄 번화가의 클럽이나 라이브 카페 같은 곳이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의 유흥주점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한번 난리법석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잘 지나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확진 환자로 밝혀지신 분들이 증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클럽을 다녔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진 검사 결과들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클럽이나 혹은 유흥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내려놓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그 지침들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 지켜질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강제력을 수반한 좀 강력한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시설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위험을 증폭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 클럽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어떤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응 지침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밀집된 시설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흥주점이라든지 클럽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꼭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입장 인원을 제한을 어느 정도 해야만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예, 그런 제한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야구나 축구만 봐도 지금 무관중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풀어놨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 들어간 사람들의 방명록이 완전치가 못한데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꼭 핸드폰을 확인해서 방명록을 만든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환기 소독이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강제적이라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뭐 발열 체크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도 완전하게 실시가 돼야만 유흥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 당국에서 이번 지역사회 감염자의 접촉자 규모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강양구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클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접촉이 있었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어제 그 확진 환자가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시민들께 사죄의 말씀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렸는데 그런 내용만 염두에 둔다면은 그냥 클럽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했던 수준이지 네. 클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안심할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이제 연휴 전체를 놓고 보면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고요. 그랬죠. 또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그리고 또 주말간 또 어느 정도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빠르면 5월 15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이 연휴 기간에 우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성적표가 나올 텐데 네.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은 각 지역별로 확진자 추이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에 대한 1차 점검 같은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 성적표라고 표현하신 말에 대한 그 무게가 참 와닿는 이제 그런 사례가 조금 이르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기간 동안의 어떤 추이를 봐서 방역 당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언제든지 또 생활 방역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히 코로나19는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된다라는 특징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최근의 문제점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재앙성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여러모로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대책들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우선 이 감염 후 무증상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동안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인 경우는 이 증상이 생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 무증상 기간에서 증상이 생기는 이 시기에 제일 많은 바이러스를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럼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켰을 경우에 결국은 그 사람이 감염이 된 것을 무증상일 경우에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한 전파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즉 조용한 전파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원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원을 모르는 산발적인 발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고약한 점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불활화시켜 갖고서 네, 그 네, 네. T세포라는 것을 죽입니다, 사실은. 그 뭐 HIV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죽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식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꼭 바이러스의 시체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 조사들을 더해서 역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결과로도 이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었다. 감염력이 없다, 전파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것을 정책에다 반영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바이러스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주말을 하루 앞둔 어버이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어버이날 풍경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유독 오늘을 또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바로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염을 우려해서 가족들의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는 곳들이 많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들이 또 노인 요양시설이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노인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도 감염 관리에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면회를 제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뵙고 싶은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몇몇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는 좀 참신한 발상들 같은 것들도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다루는 걸 어려워하시니까 예. 그 요양시설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화상통화 같은 것들을 자녀들이랑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서 오프라인 면회가 가능하게 하되 차단막이나 가림막 등을 활용을 해서 좀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면회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제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노인 요양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네. 또 노인 요양시설 면회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갈지에 대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가 코로나19 의료와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와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라는 건 방역 당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방역 당국이 수상이 얘기하는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방역이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긴급 사태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은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연휴 기간, 일본은 연휴 기간이 더 길어서 어제 6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 300명이던 게 10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줄어들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즉 이 1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진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이 그러면은 진단을 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양성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방역 당국에서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진단 날짜하고 검사 결과 나오는 날짜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기가 어렵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동경시 같은 경우 40%에 육박할 정도의 양성률이라는 얘기는 지역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고 사실 일본의 방역 대책이라는 것은 진단수를 늘리지도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 국민들도 그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는 것이 거의 뭐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이 아날로그적인 사회 때문에 아마 출근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간단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원래 그 일본이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나름대로 좀 의료 선진국 반열에 그래도 원래 끼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의료뿐만 사태가 아니라 됐을까요? 보건, 방역 다 선진국이긴 하죠. 그럼요. 병상 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일본은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일본은 벌써 2월 초에 크루즈선 상황이 나왔을 때 네.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던 이 여러 가지 무증상에서의 전염이라든지 얼마나 전파가 빠를 수 있는지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들을 실험들에 의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2월 말 3월 될 때까지도 진단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이거는 했군요.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전부 예. 다. 그리고 요새 일어나는 상황들도 전부 정치적입니다. 뭐 마스크부터 뭐 여러 가지 병상, 임시 병상 만드는 아파 호텔이라든지 예.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일본 국민들이 이 정권을 지금 믿을 수 없고 서로 간에 신뢰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좀 일본 국민들이 더 큰 고생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덧붙여서 정리하면 네. 나중에 역사가 기록을 하기를 이제 일본의 지금 상황은 정치가 방역을 망친 것 네. 혹은 올림픽이 방역을 망친 것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올해로 예정되어 있었던 올림픽을 꼭 열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피해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를 뒀고 그게 총기 방역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게 일본 현지에서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네. 내년으로 한 올림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지금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다 종식이 돼야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몇 개의 나라만 종식이 안 돼도 결국 올림픽 예선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내년 7월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예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반년 후에 예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서로 간에 오가면서 예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거의 올림픽은 안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일본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올림픽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이 참 컸었는데 일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올림픽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오히려 올림픽 역사에서 도쿄올림픽이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한편 우리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해외 국가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중에 6.25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결정은 참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내부를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데 뉴스로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마치 한국전쟁 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참전을 했던 것처럼 네.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여건이 약간이라도 좋은 우리나라가 마스크 혹은 진단키트 등등의 다양한 도움을 준다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사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의 보건의료 역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번져 있고 그리고 또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대륙이에요. 예, 전체 대륙에 진단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5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그 진단키트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이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상황이 조금 수습이 되자마자 바로 동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다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리더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이 기회에 올려보려고 하는 발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한다면은 훨씬 더 앞으로 이후 상황에 우리나라의 격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는 이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신종 바이러스라는 감염증, 이게 특징은 치료제 백신을 바로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은 네.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격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이 진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진단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꼭 그렇게 비싼 기계가 아니더라도 개발은 할 수가 있거든요. 진단 키트와 이 기계와 또 여러 가지 검출 장비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자동화해갖고 아주 비싼 기계를 쓰고 있지만 네. 가벼운 기계를 갖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중국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역 물자도 마스크도 말씀하셨지만 방역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비축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럼 진단을 했으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할 병상이 모자랐을 경우 경증이나 또는 무증상인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개념으로서 어떻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방역 보건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마지막으로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비싸지만 또 아주 좀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갖고서 이 모든 시스템들을 개발도상국들에 잘 전수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보건에 우리가 이바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 우리 보건에 이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로 또 들어오는 이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종식이 되어가는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도에 나서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전 세계 보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우리 보건에도 도움을 주는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정말 뜻깊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방역을 위한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실천하면 좋을지 이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우리에게 참 익숙했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했던 그 식생활, 식문화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함께 먹는 것, 뭐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함께 떠먹는 국이나 찌개를 이제 그릇에 자기 개인 그릇에 이제 덜어가지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코로나19 유행하기 전에도 이제 감염 관리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먹을거리를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국이나 찌개를 함께 먹는 문화는 다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꼭
앞으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기회에 좀 자기 개인 그릇에다가 덜어먹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코세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는데 코세척이 중요한가요? 글쎄요.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겠죠. 우리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입으로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입도 호흡기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는 코이기 때문에 일단 외출한 후에 다시 돌아왔을 귀가했을 때 뭐 생리식염수로 코를 한번 세척해 준다든가 또는 목을 가글링 해준다 하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오염된 바이러스를 세척하는 의미는 있지만 뭐 이것으로 완전히 방어될 수는 없고 실제로는 자기 손을 제일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네.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이런 코 세척 같은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생활방역 체계에서 이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TBS 기자와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방역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뭐 에어컨 사용을 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제 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통해서 이제 비말로 나온 바이러스가 좀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과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걱정이 과도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개학을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에어컨과 관련된 지침도 에어컨을 가동을 하되 한 3분의 1 정도 창문을 열어놓고 가동하는 것으로 네. 이제 봉합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에어컨을 실내에서 틀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비말 전파를 더 널리 확산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의 양상을 뭐 완전히 바꾼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죠. 에어컨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맞아요.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더 답답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더우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데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좀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방역 당국, 방역 전문가들은 좀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개학이라는 게 과연 맞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전면 개학으로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죠. 이제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칫하면은 또 이렇게 정치가 방역에 약간 영향을 준 사례가 아닌지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근본적인 점검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수업 시간도 문제지만 사실 그 점심 시간이라던가 쉬는 시간이 더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런 시간에는 방역이 더욱 더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 학생 지도를 따로 해줄 수 있는 그 개별적인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 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제 그 교육부의 지침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권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덴탈 마스크 지금 풍기 현상도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뭐 덴탈 마스크는 조금 숨쉬기 편하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 전파의 위험이 높은 곳은 아이들끼리 서로 대면 접촉이 많은 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마스크만 쓰고 된다? 저는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등교 개학 전에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인력들을 보충을 해야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 구청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생활방역 기간 동안에 그 공익근무 요원들이
학교에 파견을 가는 형식으로 해서 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이제 아이들의 대면 관리 같은 것들을 조금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건 좀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건이 되는 학부모님들한테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일정 시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대면 관리 같은 것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하는 이제 좀 창의적인 방법들 같은 것들을 좀 동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방역이 학교가 방역에서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는 대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면 계약이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오는 것도 이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없지 않은데, 그래도 잘 해내기를 우선은,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가 하면 최근 이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는 그 의료진 덕분에, 아시죠?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가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거 아시죠? 덕분에 챌린지. 예, 저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의 시스템을 보면은 대부분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거꾸로 공공의료보다는 대부분 영리병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또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우리의 공공과 민간 의료 시스템의 조화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다. 선진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진주의료원 같은 거 없앴듯이 이 공공의료라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모자랐고 우리 지금 상황에서 1대9 정도의 민간의료가 많은데 물론 민간의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감염병이라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융합병상이라든지 임시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역할을 먼저 해줘야만 민간의료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투자의 개념, 복지의 개념에서 계속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지금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TBS가 준비한 코로나19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같은 시각에 찾아뵐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